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이제 세계 무역 환경의 특징을 이제 꼽아보자면은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조직, WTO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보호무역을 취하는 어떤 개별국가, 그거에 플러스 어떤 배타적인 지역경제 통합, 이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지난 2강에 걸쳐 살펴봤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WT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포괄적인 세계 통상 질서와 이제 규범을 관장하는 기구는 WTO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WTO 규범들은 쌍무 협상이나 FTA 협상을 할 때 또 상당 부분 준용이 되고 있고요. 또 세계 경제 및 통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WTO 규범들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이슈까지도 반영하면서 이 규범들을 바뀌어갈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질서를 이해하려면 WTO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8년 만에 타결이 되면서 1995년 초에 WTO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WTO가 하려는 일은요, 무역 규제를 완화 또는 뭐 제거하는 일, 그리고 플러스 소비자나 아니면은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역을 할 때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는 뭐 제거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거지만요, 또 이런 이 소비자나 환경 보호를 위한 규범을 제정하는 거는 일종의 무역 장벽을 강화하려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이제 WTO 체제는 1947년에 출범한 가트의 기본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먼저 WTO 이야기하기 전에 가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가트의 출범 배경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들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라는 기본 이념에는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공황 이후 각국의 어떤 보호무역이 아주 유행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보호무역 유행했고요. 그 이후에 세계대전 터졌습니다. 이런 걸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념에 동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모든 국가에 도움되지는 않는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면에서는 1946년에 IMF와 IBRD, 그러니까 IBRD 뭐 세계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구성체 중에 하나가 IBRD거든요. 이거를 발족하고 무역면에서는 가트를 1947년에 발족했습니다. 가트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뭐의 그 약자냐면은요,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그래서 GATT 해서 가트, 너무 기니까. 왜냐면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거든요. 국문으로도 길고 영문으로도 길고 하니까 그냥 가트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가트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자유무역주의 원칙인데요. 이건 뭐 1930년대 만연했던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폐해에 따른 반성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가트가 출범을 했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 자유무역주의 원칙은 아주 자연스러운게 채택된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고요.
보호수단으로는 관세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입 쿼터 철폐나 보조금 금지 같은 거를 규정했습니다. 자, 무차별주의 원칙은 최혜국 대우 원칙, 이거를 최혜국을 번역하면은 그 약자가 MFN이거든요. 그래서 MFN 원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같은 회원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 A 국가가 B 국가에게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를 만약에 부여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혜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부여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뭐냐면요, 특정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게 된다면, 국경을 통과해서 수입하게 되면은 수입품은 국내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각종 조세나 행정 절차 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그 원칙인데, 이제 다자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 마찰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가 협상에 참여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A 국가, B 국,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소고기 수입 관련 마찰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 마찰이 있었을 때 한국과 미국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소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랑 미국처럼 소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모두 모여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요,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자, 가트 하에서는 8차례 다자간 무역 협상이 개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자간 무역 협상을요, 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트는 수차례 이루어진 라운드를 통해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줄였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관세 장벽이 얼마나 줄어들었나를 보기 위해서 각종 라운드와 평균 관세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1940년대만 하더라도요, 평균 관세율은 한 40%를 육박했습니다. 이거 회원국도 평균 낸 거예요. 그런데 1990년으로 가보면 한 6% 정도로 하락했어요. 가트 체제에서 제가 8번의 라운드가 일어났다 해서 그 라운드들이 이 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트 체제에서 이루어진 8번의 라운드를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차 제네바 라운드부터 8차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라운드의 이름은 어디에서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외는 케네디 라운드예요. 이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케네디 라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8차례 라운드 중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건 케네디 라운드와 도쿄 라운드입니다. 케네디 라운드에서 관세율이 현격히 떨어졌어요. 현격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도쿄 라운드는 비관세 장벽을 현저하게 줄이는데 공헌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따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점선 바깥에 있는 게 하나 있죠. 도하 어젠다가 있습니다. 도하 어젠다는 사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가트 체제의 무역 협상은 아니고요. WTO,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이번 시간 주제인 WTO 체제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 협상이에요. 풀네임은 도하 개발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 해서 DDA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WTO가 출범한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라운드가 도하 어젠다이고요. 가트 체제부터 만약에 카운트를 하면 9번째 라운드인 거죠.
그래서 이 DDA는 도하에서 개최된 4차 WTO 강요회의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도하 라운드라고 처음에는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개도국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개도국들의 요청에서 이제 개발이라는 거에 중점을 둬서 두자라는 의미를 담자 명칭에. 그래서 개발이 명칭에 포함이 돼서 도하 개발 어젠다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라운드 대신에 개발 어젠다라는 거를 개발 어젠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한 거는요.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성장 문제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거는 WTO 내 개도국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증대되었다라는 그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트는 기본 원칙이 변질되는 등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돼요. 먼저 자유무역주의 원칙은 1984년에 이제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 뭐 예를 들어 덤핑 같은 거를 하니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보복관세 같은 걸 부과를 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통상법 301조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공정무역 논리에 따르면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역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가는 무역 상대국에게 불공정 경쟁 조치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무역 논리에 입각해서 가트가 아닌 자국법을 근거로 덤핑 여부와 특허권 침해 여부 같은 걸 조사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막 취한 사례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자유무역주의 원칙이 변질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원칙도 변질이 좀 돼요. 우선 1970년대 이후 수출 자율 규제 같은 것 등의 해색 무역 조치가 성행을 합니다. 해색 무역 조치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가트의 어떤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가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거는 아니어서 은근슬쩍 막 취하는 보호무역 정책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이런 게 이제 막 유행하면서 무차별주의 원칙이 상호주의로 변질이 되면은 그런 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역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이유로 다자주의보다는 쌍무주의 당사국들끼리 협상하는 거를 이제 선호를 하면서 이제 다자주의 원칙도 좀 훼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트 결정의 구속력 부재라는 한계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가트는 잠정 협정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정식 사무국도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WTO 설립을 위해서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가트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WTO 체제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1995년 가트 체제는 WTO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WTO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TO 체제 출범 배경을 이야기를 하려면 가트 체제의 마지막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줄여서 이제 UR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에서 1993년 다자간 협상입니다. 왜 시작됐냐면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가 있었어요. 70년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두 차례 석유 위기가 있어서 세계 경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보통 경제적으로 불황이 오면 보호무역이 유행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로 무역이 침체되고 보호무역이 성행하면서 선진국들은 반덤핑 제소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막 남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70년 들어서 또 농산물 교역 그리고 서비스
교역 같은 게 급증합니다. 무역이 급증을 하는데 이런 교역들을 규율하는 규범이나 기구가 없어서 통상마찰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된 가트 영향력을 회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국제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분은 이렇지만 실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 동기는 사뭇 달랐어요.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무역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부분의 시장 개발, 뭐 지적재산권 보호, 뭐 FDI, 해외 직접 투자 자유화 이런 거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임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개도국 간의 어떤 이견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종료 시한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주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고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 부분 이제 격감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부분에서 공정무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시장 개방을 유도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폭을 이제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비스, 농업,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다는 거지 유알 협상이 종료됐을 때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이제 협상 결과물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등의 시장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 11월부터 도화 개발 아젠다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DDA 역시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UR에서 결과물이 뭐 요렇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은 또 뭘 합의했냐면은요. 무역 분쟁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즉 보다 구속력 있는 행정기구인 WTO를 창설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WTO예요. 자,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너제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WTO,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세계 무역 기구가 되겠죠. 1995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그 당시 회원국은 한 80여 개 국가였습니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현재 회원국은 한 160여 개국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자, 국제기구는 아니었던 가트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WTO 조직을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본 건데요. 제일 상위 조직인 강요회의는 최고 의결 기구인데 이제 2년마다 한 번 열려요. 이게 바로 최고 의결 기구이다. 강요회의가 최고 의결 기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강요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일반 이사회는 뭐 상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열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정확하게는 무역 관련,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다 못 넣었는데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영어 약자가 트립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가끔 뉴스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줄임말 별거 아니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각종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들의 임무는 뭐 이름에서 드러나죠.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을 주도하면서 자유무역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사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와 함께 조직도를 보면은 무역 분쟁 해결 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기구. 그래서 영어 약자로 DSB입니다. 각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감독하는 무역 정책 검토 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도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은 아까 조직도에서 제가 대충 설명했지만 뭐 다자간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무역 협정 관리나 이행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 무역 분쟁 있을 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각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감독하는 게 주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WTO는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 무역과 같이 가트가 규율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분야, 또 가트 규율은 있었지만 불충분했던 농업이나 섬유교역 같은 분야까지 확장을 하면서 무역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라는 점이 가트와 다릅니다. 즉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국제교역, 뭐 아니면은 뭐 해외 직접 무역과 관련된 해외 직접 투자, 투자 활동까지를 포괄해서 국제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WTO는 가트와 마찬가지로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전원 합의제를 이용하는데요. 가트 체제에서 또 그랬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가트 체제에서와는 달리 각국은 중재안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무역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WTO는 이제 반덤핑이나 뭐 보조금,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 무역 정책의 어떤 운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분쟁 해결 절차 규정도 마련했어요. 또 시간 제한도 좀 엄격하게 규정에 넣었습니다. 질질 끄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거를 막고 신속하게 무역 마찰이 있었을 때 해소되는 게 가능하는 걸 이제 지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요, 대략적으로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설명해 드리자면, 설명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막판에 지금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2심 구조예요. 그래서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을 하면은 기한 내에 뭐 10일인가에 피제소국이 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협의를 두 나라가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협의하는 개시하는 시점도 여기 규정으로 사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60일 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협의해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국이 분쟁 해결 기구 있다 그랬잖아요. DSB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패널 설치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DSB에 의해서 패널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 패널이 6개월 동안인가 패널 보고서를 이제 조사해서 패널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패널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당사국이 만족하면 이제 받아들일 테고요. 불만이면은 상소를 하겠죠. 그래서 그 상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소기구에서 또 2개월 동안 검토를 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심 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패널 보고서든 아니면은 그 상소기구에서 만든 보고서든 하여튼 이거는 이제 정해진 기한 안에 DSB가 채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채택된 보고서에 따라서 당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행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운용이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국들의 불만이 누적이 되다 2017년 이후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회 임기 연장이나 신규 위원회 선임 절차를 거부하면서 분쟁 해결 기능이 좀 마비가 되어 버렸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WTO는 가트 원칙을 이어받았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선 가트의 무차별 원칙은 WTO에서도 계승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로 자유무역 협정과 개도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국가들끼리 혜택을 줄 때에는 이 혜택을 다른 회원국들에게까지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원칙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의 보장
원칙인데요. 이거는 자유무역 원칙이 이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유무역이라는 건 시장 접근이 자유롭게 보장이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위해, 즉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량 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를 하고요. 대신 관세는 허용을 해요. 그래서 관세에 의한 규제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트와 마찬가지로 WTO에서도 비관세보다는 없는 게 좋지만, 무역장벽은 없는 게 좋지만 비관세보다는 관세를 선호를 하면서 무역장벽을 전체적으로 좀 낮추려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원칙으로는 공정무역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무역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의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 경제개발과 개혁장려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 개도국들의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그 무역 자유와 같은 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요. 선진국 기술 지원을 장려하고, 뭐 개도국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각종 지원이나 특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TO 체제로 들어오면서 이제 선진국들은 공정무역을 이제 내세우면서 모든 나라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규칙, 뭐 환경보호 기준, 뭐 노동기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시된 통상 이슈를 다루는 라운드들이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 라운드, 뭐 환경 라운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환경 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 라운드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도록 규제를 하고요. 특히 이제 공해 산업 같은 경우, 이게 공해 환경 기준이 느슨한 저개발국의 위치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켜서 무역을 늘리는 거를 방지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사실 환경 규제 조치가 다른데, 그래서 각국 제품의 생산비에 영향이 있다면, 차이가 난다면 이게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선진국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또 입장이 사뭇 다르죠. 선진국들은 환경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합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어떤 무역 규제를, 환경이 미흡하면 환경 규제가 좀 약간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제품은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뭐 그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협상은 높은 수준의 어떤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선진국들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그냥 명분으로 해서 국제 무역에 영향을 끼쳐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실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역과 노동 기준을 연계한 블루 라운드, 노동 라운드예요. 노동.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하죠? 노동 라운드예요. 그래서 각국의 근로조건을 이제 근로라는 말은 사실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노동 조건을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좀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그래서 이 기준보다 열악한 노동 기준이 있는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뭔가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걸 허용하는 그런 게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역시 선진국들이 주장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자, 노동권의 보호라는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 우위를 견제함으로써 선진국들이 심각하게 이제 자기네들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사양 산업을 보호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이거를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블루라운드에서는 노동자 인권이 이제 약간 없는 저임금 국가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좀 정하려고 논의하고 있긴 한데 개도국들은 좀 여기에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이제 권익 보호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잖아요, 선진국과.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숙련 노동력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뭐 절대적인 글로벌 표준화된 노동 조건을 만드는 거는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거는 위장된 보호주의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DI를 촉진하는 협상, 뭐 투자 라운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투자 라운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거를 좀 뭔가 이렇게 만들자, 규정을 만들자,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자라는 걸 목적으로 한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투자 유치국의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뭐 예를 든다면 뭐 현지화 비율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게 막 나라마다 막 달라요. 그러니까 무역 흐름을 왜곡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FDI에 대한 나라마다 다른 서로 다른 규제를 좀 철폐를 하고 만약에 있게 한다면 좀 동일하게 하자라는 거를 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가트의 기본 원칙 왜 살펴봤죠? 가트가 WTO의 전신이니까 살펴봤죠. 그래서 또 가트의 기본 원칙, 주요 활동, 그 다음에 한계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WTO의 출범 배경, 원칙,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스스로 좀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용어도 정리해 보시면 좋겠죠. 뭐 라운드라는 말 처음 듣는 사람 있다면 라운드가 뭔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뭐 체국 대우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뭐 도화 개발 어젠다도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제가 DDA 얘기도 잠깐 하고는 넘어갔으니 이게 뭔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